사실은 이제 뭐 일부에서 나왔듯이 대부분 그 사회적인 필요성,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 체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6부에서 나와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얘기이지만 여기서 이제 또 차근차근 약간 좀 뭐랄까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먹을거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안 꽂았네요. 잠시만요. 네, 저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24, 25, 26인데 그래도 나름 장마다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24장에서는 왜 그 농생태학이 사회와 연결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과학의 틀을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이 이제 자연과학 측면에서 생태학적으로 농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거 자연과학을 넘어서 사회과학 측면에서 통찰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요. 거기에 전 이제 24장을 관통하는 맥락은 뭐냐면 이 사진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협소하게 받아들여지는 농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농업 그러면 사회와 연결되는 거를 이야기하더라도 소비자와 생산자 개념으로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생산자라고 안 하고 농민 또는 농장에서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수요에 맞춰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이런 체계로 굉장히 단순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냐 하면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되게 단순화되면서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이런 효과를 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농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투입하고 생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생물 다양성, 그 다음에 자연계의 과정이라든가 뭐 생태적인 뭐 서비스, 토지, 그 다음에 토양의 질, 뭐 질소 인해 공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생산이 되는 건데 그런 이면들은 다 빠져버리고 안 보이게끔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도 단순하게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한테 먹을거리가 가려면 가공한다거나 중개한다거나 유통한다거나 제조업자,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마치 그냥 농민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도 인식이 농민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뭐랄까 장악하고 있는 거는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지만 농민 그러면 그냥 그 소농의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가려져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협소하게 농업을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단순화된 개념으로만 우리는 먹을거리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도 그렇게만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가려진 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정치경제학과 생태학 이런 것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탈정치화 시켜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먹거리 체계라든가 하는 행위 안에는 모든 게 다 정치적인 것들인데 그걸 다 가려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권력의 문제로 다룰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권력, 먹거리 구조 안에서의 권력은 어떤 데서 차이가 나냐면 권력이 어디에 많고 적고의 차이에서 불평등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생산 단위에서만 보더라도 어디에 권력이 더 세요? 다국적 기업이 권력이 더 세죠. 그리고 토양이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진 만큼 그만큼 또 권한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규모화되고 단위화되고 하는 게 그런 정치가 작동이 되고 그게 권력이 또 부를 축적하게 만들고 이 부가 축적이 되니까 또 권력이 세지게 되고 하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깨기 위해서 뭐 어떤 다양한 먹거리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GMO 표시제 이런 운동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숨겨진 이면에는 그냥 표시만 한다고 이게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냐? 거기도 숨겨진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GMO가 어떻게 파괴를 하고 이렇게 농장지를 어떻게 파괴하고 건강을 어떻게 해치고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뒤에 숨겨놓은 채 GMO 표시자라고 하는 이슈는 마치 이거를 가려서 선택할 수 있을 게 제공을 하자, 정보를 제공하자, 요거로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그 권력을 그러면 왜 못 깨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런 걸 하는데 간편식 햄버거 이게 되게 대중화됐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이거라도 먹어야지 되는데 여기에 소고기가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되게 그러니까 뭐니까 그런 논쟁의 소지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작동시킨 게 우리가 이렇게 먹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햄버거라도 먹을래 아니면 시끄럽게 만들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걸 바꾸기 위한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햄버거를 바란다면 조용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불평등이 권력 구조를 만들고 이게 부를 다시 축적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안에서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안에서 이렇게 단순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가려지도록.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농생태학 관점을 확산시켜야 된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장 안에서의 생태계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확산이 되려면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이 돼야지 되는 건데 어떻게 확산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몇 가지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그 사회 운동 방식으로 접근할 때 농생태학의 기본 요소들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농민들이 만든 농생태학 지식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통학문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통합된 뭐 이런 거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와 활동을 통합해야 되고 연구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농장에서 실험을 하고 이게 다시 또 연구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 요 세 가지는 약간 좀 이제 운동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의 축소판에서 내일의 먹을거리 체계를 구축하라.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5단계 이런 게 얘기하면서 5단계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몇 가지 대안적으로 하는 이제 농장들도 있고 사례가 있잖아요. 그 축소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해봐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먹을거리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높인다. 그다음에 먹거리 정의와 관련된 운동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포섭되지 않아야지 되는데 실제 포섭을 하고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자본이라든가 이런 데가 산업형 먹거리 체계에 포섭 약간 거기에서 약간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거를 유기농 운동으로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유기농 운동은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일부 좀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들을 확산시키는 이런 운동이다. 근데 그거에 포섭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유기농 운동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냐하면 유기농은 그때 얘기했듯이 단계로 보면 2단계 정도 있거든요. 3단계로 완전히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거를 가지 않고 그냥 자재라든가 그 투입재를 바꾸는 방식으로만 운영을 하는 거여서 본질적으로는 바꾸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지 되는 거고 25장에서는 그래서 먹을거리 체계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는 핵심은 그거예요. 농장하고 그 소비자를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농장과 밥상 사이의 연결을 다시 확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된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재배하는 것과 먹는 것의 격차가 되게 넓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 세계적인 슈퍼마켓의 문제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정리된 소비자 이제 이거 뭐냐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판대에 있는 거를 사 먹긴 하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어떤 조건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어떻게 유통돼서 왔는지 이런 것들은 다 가려져 있죠. 그냥 가판대에 진열된 상품을 사 먹는 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격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어디에 의해서
광고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소비에 집착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나쁜 점도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재배에서 진열때까지 경로를 체계적으로 지워버리고 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점점 격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농민들도 소외가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농민들도 농민의 수가 감소한다거나 농촌의 위기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 중심으로 되어 있죠. 스마트팜 이런 것들도 기술자가 돈을 벌지 농민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장을 운영할 때도 저임금 노동자, 농업 노동자로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농업 노동자가 농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점점 좀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집중과 통합 때문에 푸드달러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1달러어치의 식품에서 부가가치가 생기면 그 중에 몇 센트가 농민의 몫인가. 이게 이제 뭐 한 5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70달러, 70센트 이 정도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은 14센트 정도 된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체계를 16센트라고 했는데 계속 나빠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먹는 거 사과를 1달러에 사 먹으면 그 중에 16센트 정도만 농민의 몫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마케팅,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마케팅에서 몫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국적 기업과 계약농이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지금 자기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들도 자기가 직접 생산해갖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국적 기업한테 계약을 맺어갖고 통으로 그냥 판매하는 걸로 넘기다 보니까 종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인 거고, 그래서 지금 지속 가능하게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지속 가능하게 먹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지금 식사하는 추세가 육류나 유제품, 기름, 달걀 소비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 이게 뭐를 증대시키냐면 생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네, 생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먹거리 발자국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왜 생태 발자국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먹거리 발자국을 줄여야 된다. 지속 가능하게 먹으려면. 네, 그러면 이제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이 먹이사슬 밑에 있는 걸 먹는 게 에너지 효율이나 생태적인 효율로 더 좋다고 하는 거고요. 진짜 먹거리를 먹어라 라고 하는 거는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먹지 말고 농민한테 직접 생산한 뭐 이런 것들을 먹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지역 먹거리, 그다음에 제철 먹거리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고 책임감 있게 관계를 맺는 소비를 가르쳐서 이제 먹거리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쓴다고 하는 거죠. 저도 10년 전에 그 슬로푸드 문화원의 김종덕 교수가 쓴 그런 게 있어요. 음식 문맹자, 음식 시민을 만나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음식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먹는 거와 관련돼서.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먹거리 시민, 먹거리 시민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과 공중보건의 개선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먹거리가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이게 공중보건 문제에서도 되게 크게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농민과 소비를 다시 묶기, 이게 이제 요 장에 전체적인 관통하는 것인데, 다시 묶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농업의 생물 지역주의. 여기 약간 유역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지역권 안에서 생산하고 이렇게 거기서 소비를 하는 거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먹을거리 유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사슬입니다. 사슬의 단축. 너무 유통 단계가 길잖아요. 이걸 단축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거래를 하면 좋고, 농민 장터, 꾸러미, 길거리 판매, 농장 상점, 수학 농장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고 하는 거고, 먹거리 기반 지역사회, 그다음에 민주적인 정보 교환, 비용 부담과 혜택의 공유. 이건 뭐냐면
이제 윤리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먹거리 정의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혜택을 다 같이 공유하고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먹거리 정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 먹거리 영전망을 구축하고 농민장터, 그다음에 뭐 CSA 지역사회 지원 농업, 그다음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해갖고 연결을 해야 된다. 지역 먹거리를 촉진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거리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먹는 먹을거리에 어느 부분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가. 우리 도시농부들한테는 되게 그래도 할 수 있는 실천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 당신의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농민장터가 있는가. 우리 없는 것 같죠. 몇 명의 농민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 없으세요? 그래요? 철원의 농민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 어머니도 있고 되게 많은데. 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의 문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당신의 식사를 바꾸려면 지금 먹는 것 중에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무엇을 빼야 되는가.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바꿔갈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은 왜 GMO 표시제가 해결책의 일부에 불과한가. GMO 그냥 표시제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본질적인 측면은 좀 비껴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26장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업 생태계와 관련돼서 지속 가능성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했는데 이거를 먹을거리 체계로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뭐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바뀌어야지 농장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1장에서 다뤘던 것들을 계속 예시를 하거든요. 우리 1장에서 다뤘던 얘기를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산업형 농업 방식을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산업형 농업 방식은 그동안 생산을 최대화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를 주된 목표로 굴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과 공동체와 뭐 이런 것들,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은 다 빠져버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계속 2단계, 뭐 3단계 이런 얘기가 요 6장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6부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22장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지속 가능한 농장으로 이제 전환하기,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다시 한번 짚고 가면요. 1단계는 뭐냐면 환경에 해가 되는 투입제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걸로 이게 접근을 하는 거고, 2단계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유기농, 우리 쉽게 생각하는 유기농 대체제를 쓰는 거죠. 투입하는 거에 대체제를 쓰는 게 2단계인 거고, 근데 2단계까지도 한계가 있어요. 큰 변화, 투입제를 대체하는 것 뿐이지 계속 외부에서 투입제를 가져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장 단계에서는 3단계로 다시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농생태학에 기반한 디자인으로 농장 설계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3단계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농장 단계까지의 변화인 거고, 4단계, 5단계는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이게 연결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5단계에서 전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25장에서는 요 4단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얘기한다면, 지금 장에서는 5단계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요. 요걸 왜 썼냐면, 요것도 몇 장에 나온 거더라? 14장인가 나온 이야기인데, 통계학적 뭐라 하더라? 인구 통계학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그래프를 보여줘요. 사실은 이제 지금 기후위기가
강의를 하다 보면 지금 모든 게 인구도 그렇고 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기하급수적으로.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구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렇게 꺾일 거라고 하는 거죠. 이 한계선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수용력이라고 표현해요. 생태계의 수용력. 우리가 무한대로 증식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생태적인 한계 내에서 이렇게 꺾인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제 계속 무한대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마구마구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생태 발자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원을 다 쓰면 지구가 한 1.5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경제 성장하고 뭐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2030년도 되면 2개 정도 있어야지 되는 수준으로 소비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2050년이 되면 3개 정도 할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 국토에 비해서 8.5배 정도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그건 이제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책에서는 1.5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1.7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더 많이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인구도 많아졌는데, 근데 이 미국 같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같이 살면 5개가 필요하고요. 다 우리나라 같은 삶을 살려면 3.5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 평균이 1.5 정도가 되니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 가능하려면 1 이하로 내려야 되잖아요. 평균을 1 이하로 내리려면 지금 소비하는 거에 최소 33% 이상을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맞는 거잖아요. 지구가 못 버티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생태 발자국 중심으로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먹거리 발자국도 거의 이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먹거리에 투여되는 자원과 에너지도 33% 이상 줄여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불평등 문제도 좀 있긴 한데, 불평등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라, 인도라든가 뭐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아마 일이 안 되죠. 근데 거기도 똑같이 33% 줄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거기는 좀 올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많이 줄여야지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공정한 방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기본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 모든 것이 밥상의 문제다, 이런 것들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먹거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은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과 분리될 수 없다.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구 전체의 삶의 지속 가능성하고 먹거리 지속 가능성하고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탄소 중립도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더 큰 평등이 다른 무엇보다 더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성장에 대한 중독을 걷어차야 된다. 이건 이제 탈성장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아까 1.5니까 33% 이상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더 성장하지 않고 말고 오히려 줄여야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어쨌거나 되게 어려운 말이고 뭐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건 마지막이니까 요거 다 읽어볼게요. 구매자는 재배자와 관계를 발전시키고 활용된 농법의 생태적인 건전성을 배우며 어떻게 산업형 먹거리 체계가 사람과 환경 앞에 이윤을 두고 생태적 악화나 사회적 불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지에 대해 지각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산업형 먹을거리가 생태적으로 악화시키고 실제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불하지 않는 게 아니죠. 뒤에서 지불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또는 정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렇게 자각이 확장이 되면 환경적, 사회적 관계의 다른 측면으로 뻗어나가서 생태 발자국을 줄이고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희망적인 거 아니야? 그러는데 요 사람의 이제 예를 들면서 희망은 뭔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뭔가 잘 되든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야지 된다.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의미 있고 좋은 일이면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굳이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인류가 겉으로 무한하게 보이는 우리의 지구를 거의 파괴하는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걸 치유할 우리의 힘과 우리 종의 기능과 연민이라는 고유한 조합에 내재된 잠재력에 똑같이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시도할 때 우리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연결시키고 대안적인 먹을거리 체계를 사회 변화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공정성과 접근성을 가져온다. 우리는 각각 필요한 변화를 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을 냅니다. 네. 또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네. 끝입니다. 네.